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이 책을 잘 이해해서 쉽게 이해해서 노동운동을 잘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법에 관한 전문 서적을 이제 대학생들이 읽는 걸 부에다가 전태일이 읽으면은, 전태일이 중학교도 안 마치고 이제 그 노동 현장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는 말이, 대학생 친구가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입에 붙이고 살았다는 말을 조영래가 그렇게 평전에서 써놔요. 그래서 보세요. 재단사 전태일은 만 20살이 되던 68년 봄부터 고용주와 갈등을 반복하면서 해고와 재취업이라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고, 동시에 그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등 노동운동에 필요한 공부를 하며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대학생 가슴에다 불을 지르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찾는 그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출세나 하려고 대학교에서 뭐 연애나 하고 뭐 생맥주나 마시고 통기타나 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공장 현장으로 막 가게 되는 흐름이 생기는데요. 이 말이 근데 완전 사기예요. 또. 이 사울 알린스키라는 유명한 그 노동운동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의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그 당시 운동권이, 대학 운동권이 현장에 들어갈 때, 공장 현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 책을 꼭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사울 알린스키 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미국의 급진적 사회운동가로 39년 시카고 빈민촌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등 실천적 조직과 이론을 정립했고, 그의 이론 중에는 지역사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잠자는 민중을 깨워서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즉 잠자는 민중은 청계천에서 일하는 청계천에서 일하는 그 많은 여공들 혹은 또 남자들, 그 사람들 중에를 깨워서 전태일 같은 리더를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전태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는 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노동운동 전략. 이전까지는 활동가가 지역에 침투해서 직접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었다. 즉 대학생 활동가가 현장에 들어가서 대학생 활동가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 활동가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대학생 활동가는 빠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던 노동운동의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발굴한 리더를 통해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알렌스키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조용한 말로 설득한다. 당신을 구할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 선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개혁의 근간이다. 운동이 시작될 때 조직가는 그 바람을 타고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훈련된 조직가는 선택한 현장에서 3년 이내에 운동을 일으켜 운동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떠나라. 이게 이제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그 노동운동을 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고, 이걸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운동권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일대학 신학부 출신의 오재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에 돌아간 사람인데요. 기독교 사상 1970년 12월로에 기고한 어떤 예수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전태일의 분신소속을 현장을 통해 가장 빨리 알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그 오재식이 알린스키 책 Rules for Radicals를 번역해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추천사에서 오재식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게 오재식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귀국 후 다시 기독학생운동으로 복귀하여 기독학생운동 단체들의 통합 과정에서 한국학생사회개발단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67년에 출범한 학사단 운동에 사회 문제에 대한 알린스키의 접근 방법을 풀어넣었다. 훈련받은 학생들은 2~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의 목소리와 울음소리를 수록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선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접근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노동운동자들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기독학생운동이 노동운동과 손을 잡고 7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재식 스스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접근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분신하도록 만드는데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붙어서. 다른 말로 대학생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사주한 일이에요. 근데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가 없어서 나는 노동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조영래가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린스키가 우리나라의 사실은 제가 일하는 연세대학의 도시문제연구소가 이제 이 친구의 그 침투 루트가 됐고,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 도산이 이제 이 기독교 운동권하고 그 당시 노동운동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것을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평전 요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학생운동권 대부에서 분쟁 지역 돕기 나선 양국주의 탈레반 인생이라는 조선일보 2009년 10월 30일 기사인데요. 문갑식, 지금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문갑식의 하드보일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질문자가 문갑식이고 응답자가 양국주입니다. 그래서 양국주에 관해서 이제 양국주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목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운동권 투사가 됐다. 그래서 뭐 49년에 태어나서 양국주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지 잘 살던 집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숭실대 3학년에 들어갔다가 연세대 철학과 2년으로 편입을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학생회라는 서클에 가입하고 연대 스카 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기독교 학생운동에 자기도 리더격이 됐다. 그래서 박정희에 반대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쭉 하다가요. 여기 보세요.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이론을 혹시 아느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최측근이다. 지역사회 이론의 요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오재식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지요 라고 이제 양국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문갑식이 전태일을 아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분신할 때 옆에 있었다고 대답해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정 목사가 교육시켰다.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편견을 썼다. 전태일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전태일은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다. 나중에 노동열사가 됐다. 웃긴다 이런 얘기. 그 말을 안 써있지만 박종철이나 이한열이 민주열사가 된 것처럼 그건 시대의 아픔이 후일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다. 조영래 씨는 제 형, 친구다. 나중에 인권변호사가 됐지만 대학 시절에는 국회의원 하고 싶어 했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양국주의 증언도 자기가 옆에서, 난 그래서 양국주가 그 김계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김계남이 전태일이 이 석유를 뿌렸을 때 성냥불을 그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전태일이 스스로 생각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니고 운동권이 자살하라고 뭔가 분위기를 엄청 잡았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짐작이 간다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김계남이 나온 부분을 얘네들이 가리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1983년 초판에 전태일 평전에 전태일이 분신하는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요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간 거 보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83년 판입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긴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의 옷에 갖다 대었다. 그러니까 김계남이 그냥 성냥불을 붙여준 거예요. 확실히. 순간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친구들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대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껴안고 내려왔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했다고 평전에 써 있는데 이게 83년 판입니다. 2009년 심판에 아까 평전의 분신 기록이 많이 축소돼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갔다가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여기 이제 누가 불을 붙였는지 하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국민의 앞으로 뛰어갔다. 그러니까 요 빨간 빨간 그 부분하고 앞에 빨간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나오는 책에는 축소해서 문제가 더 이상 안 되게 줄여서 그래서 전태일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전태일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런 두 가지 문제. 전태일이 사실은 상당히 고임금 소득자였다라는 사실. 또 다른 거 하나는 학생운동이 전태일의 분신을 사주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 의심이 들면은 그러면 전태일 같이 불에 타 죽는 게 정말 유일한 대안이냐? 그 당시에 그럼 어려운 사람이 전태일 하나밖에 없었느냐?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고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전태일하고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나를 막 찾아가지고 찾은 자료가 찾은 자료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매년 펴내는 기능한국인 수기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확대 어떻게 하죠? 네. 기능한국인 수기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달마다 한 명씩 선정된 12명의 기능한국인의 삶에 관한 자전적 수기를 담아서 1년에 한 권씩 출판을 하고 있고 2016년 현재까지 총 9권이 발행되었고 각 권당 12명의 삶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108명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냉수 한 그릇, 하얀 고무신, 야생화, 바위에 박힌 화살,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 인생을 바꾸는 기술, 세상을 만들다. 기술,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길, 기술로 세상을 바꾸다. 뭐 이런 책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 전태일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게 제가 서영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살겠네요. 1947년에 태어난 분이고 앞에서 설명한 108명의 인물 가운데 48년에 태어난 전태일과 가장 나이가 가깝고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다. 경기도 고랑포가 고향인 그는 일사후퇴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왔고 14살 때인 61년 군인이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해서 어머니와 자신을 포함한 5남매를 돌보는 소년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인 14살에 학업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고 평화시장에서 16살 전태일이 하던 시다와 비슷한 조건으로 취업전선에 들어서서 전태일보다 2살 어린 나이에 하여튼 그래서 쭉 그 이 사람의 삶을 제가 추적을 해서 68년 나이가 21살이 되면서 육군에 징집되어서 전태일이 어린 여공을 위해 분실 자살한 22살의 나이에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3년을 군에서 근무한 71년 그는 24살이 되면서 만기제대하고 다시 대광다이 캐스팅으로 복직했다. 2년을 같은 회사에 재직하던 그는 73년 26살의 나이에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으로 이직을 했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나에게 특별히 선반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지만 순전히 현장에서 갉았던 기술 하나로 선반 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29세에 월급장애 생활을 정리하고 독립하고 82년에 용선정밀연 회사를 만들고 32살에 결혼하고 82년부터 26년이 지난 2008년 61살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기능 한국인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이 되고 자기 회사에 사람을 한 20명 정도 고용하는 회사더라고요. 매출이 한 20억 되고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이 분이 전태일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전태일이 그렇게 자기의 그 조건을 혹은 주변의 조건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것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서 기려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려야 될 분은 이런 분들이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그 60년대 얘기고 지금 70년대 얘기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70년대는. 70년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전태일 부분은 60년대 노동자들의 상황이고요. 70년대에는 아까 제가 그냥 아주 이렇게 주마간상격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화공업의 최첨단 공장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할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 계획을 추진하던 당시 중화공업을 책임진 예컨대 오원철 경제수석 같은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도대체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이렇게 큰 공장을 지으면은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백만 명이 필요한데 100만, 200만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엄청 고민해요. 그 고민 끝에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우선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것을 제가 자료로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이 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973년을 예를 들어서 1973년에 2월이 되면은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생들이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정리한 건데
73년 2월에 졸업하는 학력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보면요. 73년 2월 초등학교 졸업자, 즉 1960년생은 73년 2월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60년생은 한 해 출생한 인구가 거의 100만입니다. 요새는 뭐 이게 한 40만도 안 되죠. 35만 뭐 이런 것 같은데. 60년에 100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한 95만 정도가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지나가는 게 약 67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중에서 67만 빼면은 한 23만이 중학교를 못 가고 노동시장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이 여기 28만, 여기 2만 5천, 합해서 한 약 30만 정도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초등학교 중퇴로 한 해 태어난 사람의 30%가 그냥 노동시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오는 겁니다. 57년생 경우를 보겠습니다. 57년생 경우는 57년에 출생한 인구가 약 90만인데 90만 중에서 보세요. 90만 중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나간 사람이 32만입니다. 이 90만 중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나간 32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일찍 나오고 이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다 합치면 약 60만이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최고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로 60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3년 2월 54년생 경우를 보면은 약 76만이 태어났는데 대학교까지 간 사람은 4만밖에 안 돼요. 76만 중에 굉장히 작은 숫자가 대학교 가는 거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태어난 사람들 거의 다 대학교까지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76만 중에서 2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대학 가는 사람은 5만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게 16만. 중간에 나오는 사람 다 합치면은 결국 76만 중에서 약 70만이 고등학교, 최고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노동시장에 나옵니다. 즉,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학력이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취약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73년 2월) 각급 학교를 마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60년생 가운데 28만 명, 57년생 가운데 14만 명, 54년생 가운데 16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 규모는 약 58만 명인데 이들 신규 진입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28%, 30%가 안 되고 중학교 졸업자가 25%, 초등학교 졸업이 40%. 그러니까 58만, 약 60만 중에서 반, 30만은 초등학교 졸업이고 나머지 반을 다 합치면은 고졸까지.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중화학공업의 첨단 공장에서 기계를 깎는 일을 시키면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더구나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더라도 실업교육을 받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그 당시 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결정이었고, 이거 갖고도 안 된다. 공업고등학교 말고 직업훈련원을 만들어서 직업훈련원에서 단기, 장기 교육을 하자. 한 2년짜리 교육을 해서 뭐 예컨대 무슨 뭐 선반, 뭐 절삭, 온갖 종류의 기능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공장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키는 숫자를 정리한 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술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기능사보,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장, 기사 2급, 기사 1급, 기술사 뭐 이런 이제 그 하이라키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일에서 진출하는 루트를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석사 박사를 해서 그다음에 전문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은 기사 2급, 1급 기술사, 실업고등학교나 직업훈련, 현장 경험을 통해서는 기능사보, 기능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루트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닦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자라는 게 당시 문헌에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동등한 사회적 대우라는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일을 해서 그 삶의 경력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런 루트로 간 사람이나 이런 루트로 간 사람이나 이런 루트로 간 사람이나 끝에 가면은 대우를 똑같이 받게 해주자라는 게 온갖 문헌에 나오는 그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측한 게 이것도 또 재밌는 현상이요. 이 글을 이 표가 나오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진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운동권에 또 굉장히 존경받는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978년에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표는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요. 보세요. 과학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이제 이 사람들은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중간 단계의 기술. 이 기능공들이 과학기술 인력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72년에는 45만 명이 현재 있는데 81년이 되면은 약 200만 명이 필요해서 약 추가로 15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는 한 50만 명 정도는 지금 현재 수준의 공급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모자라는 한 130만을 어떻게 추가로 공급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78년에 쓴 김진균이 쓴 거에 72년부터 81년 사이에 이런 인력의 수급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실제 공장 현장에서 기술을 갖고 일할 사람들이 한 130만 명 더 필요하다. 이 130만 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짜고 방위산업을 짜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었고 그 고민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이 134만 명 중에서 약 50만 명은 공고를 확충해서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나머지 한 80만 명은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요. 이게 79년 현재 공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졸업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73년부터 79년 사이에 기계공고라는 새로운 공고를 다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부산기계, 전남기계, 충남기계 이 기계공고 졸업생들은 방위산업에서 필요한 정밀한 쇠를 깎는 기술을 다 갖춘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합치면은 연간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시범공고라고 해서 11개 교를 또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동에 파견하는 회사에서 송출되는 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하고 중동에 가서 이제 중동의 산업 현장, 그 공장을 짓는 뭐 플란트 수출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든가 하는 것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공고를 만들고 특성화 공고라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전자, 그 금호 공고는 사실은 기계 공고로 처음 만들어진 회사인데 나중에는 특성화 공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건설, 제철, 화학, 철도, 수도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공고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10,000명, 9,000명, 6,000명 그래서 또 일반 공고 50여 개는 25,000명.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한 5만 명 정도의 공고생이 나오고 이게 72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돌아가시는 79년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 전두환 때도 계속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공고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0만 명 되고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이제 직업훈련을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직업훈련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직업훈련원, 정수직업훈련원, 한백직업훈련원. 이 한백은 벨기에를 한문으로 한백 그래서 한국과 벨기에 돈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선반, 밀링, 연삭, 다듬질, 용접, 판금, 정밀기계, 금형, 여기 기계조립, 선반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그 분야들인데 여기 보면 2년, 주간 1년, 제일 짧은 게 야간에 6개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마다 뭐 일본한테 지원을 받은 것은 대전에, 벨기에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창원에, 그래서 전국 곳곳에 직업훈련원이 들어오고 그 직업훈련원은 지금은 이게 다 폴리텍이 돼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폴리텍 대학교라는 게 다 이제 7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직업훈련원이 지금은 폴리텍 대학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이 대학 이 학교들을 이때 다 만들어서 엄청난 숫자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계획을 보세요. 이 A는 계획이고 실적인데 72년부터 76년까지 31만 명을 만들어내고 또 77년부터 81년까지 약 50만 명 합쳐서 80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만 명이 실제 교육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다 교육이 돼서 실제 노동 현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요새같이 취직이 안 되는 일을 겪지 않아요. 교육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이 사람들은 뭉태기로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에 와주세요. 뭐 난리를 칩니다. 다 그때는 그러니까 공장이 마구 생길 때니까 너도 나도 이 기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해서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받으면서 맞으면 취직을 하고 그 취직된 데서 또 엄청나게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임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주는데 87년이 되면은 그걸 또 착취당했다고 그러면서 과대하게 더 달라고 요구해서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임금이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서 97년까지 엄청난 임금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97년에 위기가 온다라는 분석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잠깐만 그 그래프만 보여드리고 끝을 낼게요. 요게 아까 얘기한 제가 73년에 입사한 한 사람의 그 자료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그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현대중공업의 그 임금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밑에 점선은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맞으면 중산층이죠. 이거는 화이트 칼라까지 다 포함해서 생산직만이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중산층의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기능공의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산층이 2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착취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중산층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아까 얘기한 세 회사에 20명씩을 뽑아서 입사할 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계층적 소속과 현재 2015년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 소속해 있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글에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글을 보시고 아무튼 입사할 때는 보면은 중상층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20명을 기준으로 중중이 4명, 중하가 9명, 하층이 5명. 절대 다수의 사람이 중간층이나 중간층 아래에 있었는데 2015년 현재는 모두 중간층에 들어가 있더라. 맞으면 이 표를 봐도 엄청난 계층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유명한 아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설명했던 그 비정규직을 자르고 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합의를 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잘 기억하세요. 이거. 98년 8월 24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리해고 등 쟁점에 합의했지만 그 뒤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왼쪽부터 협상을 중재했던 노무현, 정몽규, 김광식, 이기호. 이 김광식이 그 당시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면서 정규직을 과보하는 첫걸음을 뛴 사람이고 그것을 사실 노무현도 다 뒷받침했어요. 지금 노무현 정권이 노조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지막 하층 계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이 노조라는 거는요. 요새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386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건 386이 이제 말하자면 뭐 민주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죠. 그 앞에 박정희나 이승만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걸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 말라고. 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한 게 386 세대가 운동하면서 주장한 거고 그 운동의 끝으로 가니까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활용해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그러니까 약자인 수많은 이 새로운 노동계층, 비정규직 노동계층을 억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386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386 기득권을 상징하는 거고 그 386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지금 노무현 세력이 앞장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이 사진이 한국대학생 포럼이 찍은 민주노총의 폐악질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여기 우리 조교하죠. 여명이 지금 귀족노조 무차별 파업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노동의 그러니까 빨간 선은 임금이 얼마나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3년에서부터 87년까지는 다소의 굴곡은 있지만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게 87년이니까요. 63년부터 쭉 같이 갑니다. 물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60년대 초반에는 조금 앞서 있고 임금 수준이 낮았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것보다 좀 덜 받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가 60년대 말로 가면은 최소한 덜 받지는 않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쭉 같이 움직이다가 87년이 되면서부터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노동이 갖고 있는 생산성보다 더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빨간 선이 더 위로. 요 간격만큼 이게 한 10년 누적되면서 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임금이 삭감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노동이 받아가는 게 줄어들면서 이게 일치하면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맞는 걸맞는 임금을 줘야지 경제가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건데 그 균형을 안 잡고 87년부터 한 10년 동안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다가 외환위기가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체로 보면 결론은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 없는 노동자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줬고 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뼈대가 됐죠. 우리나라 오늘날 중산층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200만, 노동자 200만을 교육합니다. 아까 80만 직업훈련원, 공고 50만, 또 자체적으로 있었던 그 기술 인력 한 4, 50만, 한 200만의 노동자가 박정희 시대에 일자리를 다 얻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세월이 가면서 그때 20대였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4인 가족을 만들었으면요. 200만 곱하기 4, 80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뼈대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야말로 박정희가 만들어낸 아이들이고, 박정희의 아이들은 착취당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끄는데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서 중산층이 됐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박정희가 노동자 착취했다. 이거 완전히 정치 선동이고 사기극입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죠. 네. 잠깐만 쉬죠.